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깊은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퍼뜨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테니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렸던 19세기 독일의 거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21세기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는 장면을 말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CEO들이 투자 발표, 중간중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인용하고 성공을 위한 스토아 철학이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은 식스팩 복근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감정적 거리두기라고 설파합니다. 이 광경을 본 니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학문적 호기심이나 마지못한 존중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절대적인 경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스토아 철학은 명백히 우리 시대의 문화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부터 유명 팟캐스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항 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세네카의 잠언집을 손에 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듯합니다. 감정적 절제와 운명의 수용을 강조하는 이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우리 세상에서 열렬한 추종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아 철학의 부활을 천둥 같은 경멸로 지켜봤을 한 명의 지적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단순히 스토아 철학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배신이자 지혜로 위장한 삶의 부정이며 강인함으로 가장한 정신적 마취제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사상의 두 거인이 벌이는 철학적 대결의 장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초석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이성적인 설계에 따라 움직이는, 즉 신성한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질서 잡힌 시스템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전개되므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의 과제는 그저 그것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전제를 특유의 맹렬함으로 분쇄합니다. 그는 져서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대들은 자연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오, 고귀한 스토아주의자들이여, 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인가. 자연과 같은 존재를 상상해보라. 한없이 낭비하고 한없이 무관심하며 목적도 배려도 없고 자비도 정의도 없는 존재를, 무관심 그 자체가 힘이라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그대들이 이 무관심에 따라 살 수 있단 말인가? 니체에게 자연세계는 질서 잡힌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의미나 정의라는 개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비도덕적이고 혼돈스러운 힘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쓰나미는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암은 덕망 있는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생태계는 끊임없이 잔혹한 생존 경쟁 위에서 번성합니다. 자연은 이성적이거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력하고 창조적이며 파괴적이고 우리의 도덕적 잣대에 완전히 무관심할 뿐입니다. 니체는 스토아주의자들이 심각한 지적 부정직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이상을 우주에 투영한 다음 바로 그 이상을 자연의 본보기에서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대들의 자만심은 그대들의 도덕, 그대들의 이상을 자연에 강요하고 싶어한다. 질서 정연한 우주를 명상하는 스토아주의자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과학자라기보다는
구름 속에서 얼굴을 찾아내며 자신이 이미 그곳에 집어넣은 것만을 발견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접근 방식, 즉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의 추구는 니체에게 심리적 성숙이 아니라 인간 잠재력의 심각한 축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즐거운 학문에서 섬뜩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스토아주의자는 돌멩이와 벌레, 유리 조각과 전갈을 삼키는 훈련을 하면서도 어떤 혐오감도 느끼지 않으려 한다. 그의 위장은 결국 존재의 우연히 쏟아붓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져야만 한다. 이 이미지는 니체의 핵심 반론을 포착합니다. 스토아적 감정 훈련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자기 훼손입니다. 의도적으로 삶의 모든 스펙트럼에 대해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깊이 슬퍼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일까요? 아름다움, 열정, 심지어 정의로운 분노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충만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니체에게 스토아 철학은 생명력을 죽이면서 삶의 표정을 무디게 만드는 철학적 보톡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심호흡하라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전형적인 스토아적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분노가 표현되어야 마땅한 불의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스토아주의자는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에 자신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이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위험한 활력보다 영구적인 마취를 선택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무감정의 추구 뒤에서 강인함이 아닌 두려움, 특히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깊이 영향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진정한 힘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흔들릴 용기를 가지면서도 여전히 삶 전체를 긍정하는 데 있습니다. 평온함은 과연 힘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대한 항복일까요? 물론 현대의 스토아주의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반박할 것입니다. 철학자 마시모 피글리우치는 아파테이아가 감정적 무감각이 아니라 예고 없이 상황을 보는 명료함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 도널드 로버트스는 스토아 철학이 근본적으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능동적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전히 깊이 회의적일 것입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이 덕 있는 행동을 강조하더라도 덕만으로 행복에 충분하다는 그들의 근본 전제는 이대한 변화에 필요한 창조적 긴장을 미묘하게 약화시킵니다. 덕이 그 자체로 보상이 될 때 이것이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 위험하고 열정적인 참여를 방해하지 않을까요? 기후 변화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엄격한 스토아주의자는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소박하게 사는 등 개인적인 덕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대체로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반면 니체적 접근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꾸려는 열정적인 헌신과 운동을 촉발하는 창조적 분노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현 상황과 평화롭게 지내는 철학이 과연 현상 유지의 진정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의 이상적 인간상, 즉 운명의 타격에도 면역이 된 완벽한 이성과 덕의 화신인 현자는 니체에게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니체는 나는 모든 체계론자를 불신하며 그들을 피한다. 체계를 세우려는 의지는 성실성의 결여다라고 선언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구조는 인간 경험의 지저분한 현실에 개념적 질서를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니체에게 스토아 현자는 이상이 아니라 너무나 잘 훈련된 나머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 위대함의 형태는 보존하지만 모든 생명력은 빼내버린 철학적 박제 프로젝트입니다. 니체의 대안은 권력의 의지와 초인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자기 절제를 제시하는 곳에서 니체는 자기 확장을 옹호합니다. 그의 권력의 의지는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 뒤에 있는 근본적인 추동력, 즉 성장과 복잡성, 그리고 자기 극복을 향한 충동입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이 수용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려 하는 반면 니체는 고통을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변형의 연료로 봅니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멩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지형을 깎아 만드는 폭풍 후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스토아주의자는 고요한 바다를 지향하지만 니체는 부서지는 파도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초인은 이러한 철학을 행동으로 구현합니다. 이성적 거리두기를 통해 완벽에 도달하는 스토아 현자와 달리 초인은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는 물려받은 가치체계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고 고통을 자기 극복의 에너지로 변환하며 형이상학적 위안 없이 삶을 긍정합니다. 개인적 트라우마를 강력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예술가들, 수없이 실패한 끝에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가들, 불의에 대한 분노를 세상을 바꾸는 운동으로 전환하는 활동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스토아적인 초연함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껴안고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형시킨 개인들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번영은 평온이 아니라 활력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과 같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인위적인 조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긴장 속에 붙들린 상반된 힘으로부터 정확히 나타납니다. 스토아주의자는 인간 열정의 폭풍을 잠재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니체는 그것을 활용해야 할 에너지로 봅니다. 스토아주의자가 인생의 폭풍에 맞서 벽을 쌓을 때 니체는 풍차를 세워 저항을 힘으로 전환합니다. 한 철학은 삶의 혼돈으로부터 면역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그 혼돈을 위험하고 장엄한 야수처럼 올라타려 합니다. 당신은 잔잔한 연못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강력한 강물이 되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의 사회적 함의는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낳습니다. 가난, 억압, 불의와 같은 외부 조건을 개인의 행복과 무관한 무관심한 것들로 취급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은 보수적인 충동을 내포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행복이 가능하다면 왜 고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도전해야 할까요? 노예가 노예인 상태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역학은 현대의 직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기업들이 마음 챙김 프로그램, 급진적 수용,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주문을 통해 스토아 원칙을 장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착취적인 노동 관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면서 구조적 변화에는 저항하는 기업들은 스토아 철학을 진정한 권한 부여가 아닌 인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기보다는 적응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스토아 철학은 불의한 시스템을 변혁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존하는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의 원인인 조직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도록 권장받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는 물려받은 시스템을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나는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빈허세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체제 내의 평화를 제공한다면
니체는 그 체제의 전복을 요구합니다. 니체의 가장 통찰력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철학이 결코 추상적인 지적 입장이 아니라 특정 심리 유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고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명확한 원칙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니체의 철학은 불확실성보다 제약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고 기존 체제가 자신을 질식시킨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두 철학은 서로 다른 실존적 두려움에 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힘과 내부의 열정에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룹니다. 반면 니체는 과도한 통제와 체념을 통한 위축의 두려움을 다룹니다. 당신의 기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돈에 더 위협을 느낍니까? 아니면 제약에 더 위협을 느낍니까? 당신의 대답은 어떤 철학이 당신의 심리적 필요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철학의 가장 흥미로운 긴장점은 운명 수용에 대한 개념, 즉 니체의 아모르 파티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너무나 온전히 껴안아 고통이나 기쁨의 단 한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언뜻 스토아 철학의 운명 수용과 놀랍도록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사성은 심오한 철학적 심연을 감추고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는 운명이 궁극적으로 이성적이고 선한 우주적 질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수용은 형이상학적 위안에 기반합니다. 반면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그러한 우주적 보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우주는 신성한 계획도 내재된 의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운명에는 이성적 질서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질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도전적인 긍정입니다. 그것은 필연성을 선택된 운명으로 바꾸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앞으로든 뒤로든 영원이든 그 어떤 것도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것. 필연적인 것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개인적 비극에 이 두 철학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아주의자는 끔찍한 사건조차 우주 질서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목적에 기여한다고 믿음으로써 위안을 찾습니다. 니체는 그런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 그 자체의 창조적 변형이라는 더 급진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운명의 원재료를 가져와 그것이 원래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철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현명한 삶은 둘 중 하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유연하게 오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급성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유용합니다. 비행기가 취소되었을 때 분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스토아 원칙은 실용적인 지혜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말기 질환이나 자연재해처럼 진정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헤쳐나갈 때 스토아 철학은 필수적인 다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응급 구급 상자와 같습니다. 반면 니체 사상은 정체가 성장을 위협할 때 필수적입니다. 불이한 시스템에 도전하는데 열정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항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껴안아야 하는 변혁의 시기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삶의 근력을 키우는 재활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언제 스토아적인 요새를 구축하고 언제 니체적인 역동성을 포용해야 하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어떤 철학이 보편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길을 비추는 철학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삶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스토아주의자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것뿐만 아니라 니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도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삶에 도움이 되는 대답이 내일의 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인생은 하나의 철학으로 재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두 거인의 대화는 당신이 더 큰 지혜와 활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